확정이 됐습니까? 예, 어제까지 투표하고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 51.59 투표율에 91.81 찬성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래 어느 정당이든지 전당대회 하면 40% 50% 투표율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뭐 개혁신당 내에서는 사실 창당하고 나가지고 다른 분들이 당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 지지세를 확장하는 노력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그 한익경 공관위원입니까? 네. 그래도 그 우리 위원장입니다. 예. 예, 그 선서를 좀 했던데 네. 예를 들면은 그 한 48% 정도의 투표하지 않은 당원을 생각해달라. 그리고 허은하 대표와 좀 이렇게 잘 네. 그 결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뭐 그 48% 투표하지 않은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문자 공지를 하는데 최근에 뭐 스팸 어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의 측면으로 봐야 되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뭐 허은하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개혁신당이 무슨 언론의 일부가 쓰는 대로라면 뭐 반으로 나뉘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투표 결과 보면은 지난번에 당원 수한 투표도 그렇고 거의 92%, 93%가 결국에는 저희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침소봉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오늘 또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경호원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도 되고 했는데 한 번 피습을 당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 등은 국힘에서는 자작극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해요. 이 우리 해방 전후의 암살이 참 대단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대선 과정 중에 대선 후보가 병으로 급소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변 사태를 우려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뭐 작년에 피습 당해봤으니까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겠다는 거는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경원 의원이 너무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상대당이다 하더라도 실제 피습을 겪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자작극 같은 얘기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경호를 강화했는데 자작극 아니냐? 그랬으면 칼까지 맞았던 분인데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도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젊기도 젊지만 좀 글로벌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상당히 모범 국가였는데 이번에 그 이미지가 어제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니까 참 깝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불안정한 국가가 됐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것을 이제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핵 관련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 수출이라는 것이 가속화되면서 특허 분쟁 같은 것도 있고 하면서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핵 연료 농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언급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저렇게 반응한 건 알겠으나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가지고 호주가 이제 오커스 필러 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핵 잠수함을 이제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 미국과 영국의 동의하에. 저는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 동북아의 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핵 미사일 잠수함 말고요.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에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혁신당에서 오늘 대선 후보로 그 결정이 됐는데 이 대표의 슬로건은 시대 교체와 40대 예. 세대 교체 예.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3.1절 메시지를 보내면서 독립의 역사를 짚으면서 40대 세대 교체를 강조했는데 40대 세대 교체론 하면 우리 40대 기술론이 예, 그렇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YS가 그렇죠. 예, YS하고 DJ 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딱 만 40이 된 겁니까? 이제 3월 30일에 만 40이 됩니다. 만 40이 됩니까? 예. 상대적으로 고령화 사이다 보니까 예. 역시 40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예. 근데 또 정치적 경륜은 오래됐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신선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시대 교체, 40대 세대 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것이 윤석열 같이 갑자기 돌발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큰 사고를 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반대로 지금 달고 다른 여의도의 정치인 중에 사리사욕만 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중에 제일 젊으면서 기술적으로 제일 젊으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저는 나이보다도 두 가지를 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조인, 변호사들의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법조인이라는 분들은 법조문에 따라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럼 유죄냐 무죄냐, 기소냐 불기소냐 이런 걸 판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점이 과거로 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과학도는 세상을 볼 때 항상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부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집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 보십시오. 당대표 전 새로운 시도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배틀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 대한민국의 이제 지방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험 봐서 기초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르자 이런 것들 저는 항상 가설을 세워서 도전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통해서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였던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머무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루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캠페인의 슬로건이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라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제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누구 상대편 감옥 넣기, 방탄하기 이런 거로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서 가학도라는 예. 부분들이 조금 신선하게 와닿는데 가만 보니까 가학도네요. 예, 제가 근데 그건 별로 이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자랑을 많이 그런 쪽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이고 네. 이게 여의도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면 서초대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주류적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이공계로 가면은 산업 현장에서나 연구 현장에서 최일선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고 출신 인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지금 트럼프 외교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마찬가지로 서초동이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서울대 법대생들이 주류일지 모르지만요. 워싱턴 DC로 가면은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그 도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방식을 알고 그들과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그들과 신교 관계를 맺고 하는 것에는 그들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하버드 나온 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뭐 학연도 되지 않고 지연도 되지 않고 하나도 전 도움 안 됐지만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게 하는 일에는 제 학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해가지고 예. 그 글로벌한 외교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 나름 워싱턴 가가지고 네. 그럼 미국 쪽에서 저 사전에 빡빡하게 조사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너 하버드 몇 년도에 졸업했더라. 클래스 오브 57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는 하버드 지인 찾아서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고 그게 사실 미국 외교에서는 한 번도 대한민국 시도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국민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외교 통상을 갖다가
불릴 것이냐. 우리가 예전에 외교를 봤을 때는요, 강대국과 외교를 하더라도 결국 서희 같은 사람들이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가져갔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강대국이 오히려 고려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이 곧 죽어도 자기들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가져야 될 6가지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지렛대의 축을 말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전기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무기로 하는데 한편으로 그거는 과학기술에 나오는 거니까 과학기술의 성과가 사실상 외교전쟁에서 무기가 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잘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잘하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 요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문외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문외한이다. 우리가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해외만 나가시면은 아니, 한국에서는 방구석 여포처럼 이렇게 잘하시다가 막 자신감 있게 하시다가 왜 해외에 가면은 영분이랑 줄이 서가지고 꼬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인사 한마디 못 나누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뭐 가가지고 팔 땡기면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한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냥 나무토막처럼 서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정상 외교를 제대로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보면 MB가 그런 건 참 잘했습니다. 이 MB가 젊을 때부터 세계를 돌면서 그렇죠. 장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 실적 내려면 가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라도 뭐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자세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법조인 정치인들께서는 법조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적극적인 상인의 마인드, 과학자나 공학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랜드 하면서 이제 약간 나무토막처럼 서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과학기술 이야기하면 안철수 의원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 안철수는 어때요? 그분도 과학기술에 대한 장점이 있겠지만은 글로벌 마인드는 제가 우위 아닐까요? 글로벌 마인드. 예. 아, 그분도 미국 가서 있기는 있었는데. 그 이승감은 조금 다르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들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을 그걸 해서 그 지난번 그 박근혜 탄핵 때하고 그 이후에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죄가 있다. 지금 이만큼 양극화를 척대 진영을 양진영을 척대화시킨 거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8주 체제는 끝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대표가 보는 개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개헌을 한다면은 우선 국가의 운영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매우 큰 그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통령이 모든 걸 관장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봅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료주의가 대한민국을 곳곳 살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 역량이 도저히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규모의 기업을 관장하는데도 부문별로 사장을 열어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한 추세거든요. 혹자는 삼성을 기업 분할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삼성전자가 하나의 이름으로 반도체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와 뭐 모바일 디바이스와 이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완전 업무용이 다른데. 대한민국 정부도 너무 많은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대화라든지 우리나라는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자리 수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기업 인사 다 못하고 계엄해가지고 탄핵된 겁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초에 안 되는 걸 이제 그나마도 역량이 부족한 대통령한테 맡겨놨으니 이렇게 된 것이죠. 저는 과감하게 정부의 역할을 덜어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 필요하고 그게 개헌의 한 틀이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권한을 의회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감사원을 사실상 국회에 배속시키는 미국식 감사원 제도를 채택하자는 얘기를 했던데 그거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부처도 사실 이게 미국처럼 대부처주의로 갈 것인지 하나하나의 부처가 큰 곳으로 그리고 이름도 약간 한 3글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재무부, 상무부, 뭐 국방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중간쯤에 있는데 원래 프랑스가 엄청나게 부처가 많습니다. 뭐 30개씩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부처의 파워는 약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부처의 파워가 약하면은 총리나 대통령의 힘이 비대해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예, 업무 분장이 너무 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미국 같으면은 국무장관의 권위라는 거는 단순한 외교부 장관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미국의 재무장관이라 그러면은 기업에서 저 사람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 그 분점이 권력이 분점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분점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처주의를 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산자부와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좀 통폐합하면서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일론 머스크가는 뭐 10% 잘라 이런 효율화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정부 효율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게 개헌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 지금 핵심은 어쨌든 간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야기하는 그 대통령의 그 권력과 의회 권력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혼란이 빚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네. 요 관계를 이제 권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다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 그리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놓는 뭐 감사원을 그거 한다든지 이런데 문제는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서 제가 당선되게 되면은 의석이 2석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지역구에 사퇴해가지고 개혁신당이 2석짜리 여당이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개혁신당이 만약 대선에 승리한다 그러면은 저는 총리 추천권을 의회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강제된 협치라는 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교섭단체가 합의해가지고 한 분을 추천할 수 있으면 개헌을 안 하면 그냥 총리는 뭐 임명하는 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인준을 해야 되니까요. 추천을 해달라고 할 것이고 거기서 양당이 합의해 추천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총리 추천해달라고 제가 얘기하겠죠. 예. 그게 강제된 협치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을 뽑으시면은 개헌 없이도 그런 강제된 협치의 틀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저는 개헌을 하게 되면은 그 권력 구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그걸 개헌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례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면은 전자레인지에 머리를 집어넣지 마세요가 안내문에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얼마나 그 설명 책자의 낭비입니까? 예. 근데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시 나올 걸 예상해가지고 이걸 짜면은 너무 구질구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제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최근에 주호영 부의장님 모시고 일본 출장 갔다 왔는데 일본의 이제 의원들과 얘기해 보면서 계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한자로 그게 번역돼 가지고 카이엔인가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신문에 쓰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게 자기 헌법에 없으니까. 일본 헌법에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일본 헌법이 무엇이냐? 의회 해산권이 있죠. 네, 그렇죠. 저는 물론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해산권을 보통 두지만은 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의회 해산권을 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권이 아니라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썼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의석수는 더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게 계엄보다 낫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그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만약 정치 고수였으면은 이 의회 해산권을 쓰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계속 다수당에게 눌린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의회 해산권을 들고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분이 그 정치적 역량이 되는가는 별개로 그게 오히려 헌법의 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건 없애버리고 의회 해산권은 존재하고 대통령제의 권한은 약간 내려놓고 그런 정도가 개헌의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총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의회 해산권이 있는 순간 총리는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까 말했던 건 대부처주의로 가게 되면은 사실 경제를 담당하는 큰 부처,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상 큰 부처, 사실상의 많은 총리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개편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물론 총리를 그때 두셨죠. 한덕수 총리 그때도 총리였어요. 네, 두셨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2분을 찍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에서 실제 정무적 역할을 할 사람 2분.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정동영 의원을 찍으셨죠. 그리고 복지부에 김근태 장관을 찍으셨죠. 이 두 분은 사실상 장관이었지만은 거기에서 반쯤 총리 정도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 정무적 조정 역할을 하시는. 저는 그런 거는 대통령 정치력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각제 요소처럼 국회에서 꼭 총리를 선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네. 그렇죠. 일본도 보면은 총리가 있고 그 밑에 그러면 관방장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정무장관을 두신 거잖아요. 그게 주호영 장관을 두시면서 사실상의 그런 정무 총괄을 하게 한 것처럼 저는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총리가 어떤 정부를 통할하는 역할보다는 다른 장관과 수평적이면서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관방장관 같은 약간 다른 장관보다 등위가 높아 보이는 그런 직위를 두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은 네. 그 국회가 총리 선출하는 부분에 네.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높거든요. 그리고 탄핵 제도에 대한 약간 완화를 두려면은 저는 미국에서처럼 정부 통령제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탄핵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대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통령령에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탄핵의 남발 가능성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이 부통령을 보고 러닝메이트를 보면서 어떤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봐야 되는데 저는 국무총리는 사실 약간 우리 초기 헌법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지방자치, 지방정부 지금 예. 지방자치단체라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우리 헌법에는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보통 보면 개헌을 이야기할 때 지방분권 개헌 이 말을 많이 예, 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이제 대선 올 분들이 이야기하는 개헌 안에 보면은 상원제, 양원제 이야기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 지방분권 차원에서 상원을 가지고서 그 지방의 실질적인 그 힘을 좀 부여하자. 그 중앙하고 함께 그걸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 양원제로서 상원으로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상원제보다는 오히려 수조권이죠. 조세징수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예. 지금 어차피 지방정부는 교부금으로 다 굴러가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 세금으로 지방만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요소도 있고 그럼에도 지방은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해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이전된 돈을 가지고 복지 파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몇 번 보도가 되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3분할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만 하더라도 우리는 국세가 10, 지방세가 1이거든요. 10대 1로 예를 들어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을 국세로 내고 3천억 정도를 화성시에 그 법인세로 냅니다. 그러면 이제 10대 1인 균형인데 이러면 화성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처럼 바꿔가지고 미국은 그 연방 법인세는 있고요. 주세를 조정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하고 경쟁을 합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로켓 발사하는 업체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제 복고치코로 이전하겠다고 한 것도 규제와 세금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요. 제가 있던 매사추세츠주는 좀 잘 나가는 주입니다. 그럼 매사추세츠주는 뭐 훌륭한 바이오 기업도 있고 첨단 기업도 있고 하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럼 그 옆에 뉴햄프셔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로 치면 강원도 같은 주예요. 가면 스키장 있고 이렇게 막 나무 많고 산 많고 이런 곳인데 뉴햄프셔주는 그 매사추세츠주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오고 그리고 쇼핑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의 소비세를 우리로 치면 부가세를 0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0% 세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사추세츠주 살 때 매사추세츠주는 소비세가 꽤 그 매상세가 꽤 있었으니까 세일스 텍스가 있었으니까 주말만 되면은 스키 타면서 가서 쇼핑도 하려고 뉴햄프셔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 트렁크 한가득 이제 일주일 동안 쓸 물건 사오고 이렇게 해서 뉴햄프셔의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은 여러 가지 뭐 도시에 복지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세율을 쉽게 내릴 수 없다면은
예를 들어 강원도나 충청북도 정도 해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울렛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부가세가 국세로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 하는데 만약 이거를 일정 비율로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면은 야 거기에 주말에 가면 물건이 싸다. 거기 아니면 먹는 것도 싸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방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세금 제도에 상당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그게 실제 변화를 그렇죠. 예, 가져올 수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10대 1로 법인세가 돼 있고 국세는 10대 빵이거든요. 예. 그 부가세는. 예. 저는 두 세율 모두 한 7대 3 정도로만 조정할 수 있어도 지방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 문제라는 여러 문제도 제기하더라고요. 예. 실제 뭐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는 그냥 돈이 흐르면은 그 방향으로 사람도 흐를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양당 구조 고착화. 우리 지금 뭐 개혁신당 이끌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3당도 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나이 든 분들은 이렇게 그 이전에 88년도 4당 체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양당으로 돼 있으니까 정치 효능도 떨어진다 그러고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면은 뭐 그리고 이 당 아니면 저 당 취지니까 오히려 그 정치 불신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양대 진영 대결은 더욱더 격화된다. 헌법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제 개혁 옆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실제도 꾸려봤지만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저는 그 4당 체제에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과 호남에서 확고한 우위를 갖고 있던 평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 소선거주권 이제 맞고 그리고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이 공천 주기도 쉬운 제도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그걸 선호했던 건 알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런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로 가게 만든 그런 판단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큰 틀에서는 비례대표제의 강화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 중선거구제 정도가 타협책이 아닐까. 중선거구제라면 지금 2-3명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대만의 사례를 보니까요. 대만이 요즘은 약간 다른데 대만이 중대선거구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18명짜리 선거구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대만의 중대선거구는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타이페이가 18인 선거구가 되면은 한 당에서 9명 이상 공천 못 하겠습니다. 한 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제도적 소중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거네요. 2-3인 선거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사리 10인 선거구도 있을 수도 예를 들어 서울이 한 48개 의석 정도 되는데요. 저는 그럼 우리가 보통 서울을 동북권, 동북권, 뭐 서북권 이렇게 뭐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거기마다 한 10인 선거구에 12인 선거구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은 지금 5개인데 거기는 5개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특례시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게 소중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런 비례대표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다른 형태의 권력 분쟁과 함께 개헌의 길로 던졌으면 됐을 것이다. 이미 한 1년 전에, 총선 1년 전에. 본인 23년도 초에 말은 했어요,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해할 만한 정치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DJ 예를 들었는데, DJ가 집권하고 나서 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추구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새정치 국민의 호남 의원들이 워낙 반발하니까 그렇죠. 못했던 거죠. 저는 근데 어쨌든 87년 체제를 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 당시에는 옳았으나 장기적으로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 소선거구제가 지금 이게 근본 원인이다라는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대선 과정에서 그거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야권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촛불 때도 이렇게 좀 탄핵을 하는 세력들이 좀 이렇게 이 공동정부, 연립정부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그때는 8대2였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친문파로 확 좁아진 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더 이렇게 진영대결로 가버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인용이 됐다. 그래 되면은 이거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대표가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지금 최고 높은데 되더라도 좀 공동정부가 필요하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중도보수 후보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립정부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치적 역량이 됐다면은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모습을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파격적이겠으나 기대를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심 없는 정치를 한다면 오히려 개헌을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던져야겠죠. 근데 임기 초에 대통령이 그런 걸 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안 할 거다. 협치를 강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혁신당이 이준석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강제적인 협치를 하는 것이다. 아까 개헌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들, 구상을 이야기했는데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방선거 전에 해야죠.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제안을 넣어야겠죠. 거기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총선과 대선, 다음 대선을 맞추자 이렇게. 대통령은 저는 5년짜리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게요. 대통령 임기 단축에 3년짜리 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부터 그 대통령은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심지어 그것이 개헌일지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4년 중임은 아닌 거네요. 4년 중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8년짜리 대통령을 만든다? 저는 그거는 첫 텀에서는 둘째 텀을 노리고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으나 둘째 텀엔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분권형과 선거제 개혁이 없으면 오히려 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만약에 국민들이 정치가 민심에 좀 더 민감하게 하려면요. 미국처럼 하원의원을 2년마다 뽑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2년마다 뽑는 방식으로 바꾸자. 정도는 해볼 만한 개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대통령과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다수 의석의 불일치가 문제가 된다 한다. 그럼 예, 그렇죠. 2년마다 선거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김종인 이사장이 특강에서 그 말하더라. 대통령과 이 국회가 함께 가는, 네.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2년마다 뽑으면 됩니다. 방법이 그거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2년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면 달랐을 텐데 내 임기 내내 지금 다수의 민주당과 한다는 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엄으로 그냥 뒤집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뒤에도 선거에 또 졌잖아요. 져서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자기 이겼으면 되지. 그럼 그분의 수준인 거고 제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직까지 이번에 조기 대선 좀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네.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완주하느냐 마느냐. 네. 지금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지만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심상정 후보가 0.73% 짓을 때 본인이 나중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분들은 저한테 뭐 성상납이니 뭐니 공격했던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디 기록지는 아직까지 제가 성상납하고 쫓겨난 당대표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 놓고 무슨 저한테 그런 염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그런 것부터 풀고 와야 될 텐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도 용기를 가진 사람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그런 거죠. 민주당하고는요? 민주당하고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지만은 마찬가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이준석이 혐오 갈라치기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실제로 겪었는데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를 두고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 일주일인가 남가두고 그 단일화 선언하고 이렇게 네. 사퇴했는데 양쪽 다 하고 교섭이 활발했었어요.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예. 과거에 명태균이라는 분이 했다고 저는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그때 그 제가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이제 네. 좀 이야기를 이렇게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때 상당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어쨌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분하고 함께 하는 걸 제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조금 여지가 있는 거네요. 여지라기보다는 저는 민주당 쪽과는 교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생각도.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로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극우화됐다. 극우 정당 됐다. 그러니까 차라리 극우라도 제대로 했으면 무슨 좋겠어요. 이건 극우도 아니고 거의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줄 잘못 선 사람들 연합체 같아요. 그거 보면은 이게 차라리 너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뭐 낭떠러지고 갔다 하면 이해가는데 그냥 윤석열이라는 뭐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따라가 보니까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 차라리 오른쪽으로 너무 가가지고 좌표라도 제대로 찍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뭐 정책으로 봐도 입으로는 자유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뭐 전체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거 그냥 전형적인 줄 잘못 선 사람들.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어쨌든 간에 세대 포이론을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젊은 친구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세대 교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젊은 층에서는 가장 이렇게 이 파워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젊은 층이 이 상당히 극우화되고 있다. 뭐 요즘 유럽보나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층들의 그 혐오가 굉장히 지금 이제 이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는데 좀 그거 좀 아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포비아 이런 거는 사실 혐오의 사전적인 정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의 선호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특성이 있어서 싫다 이러면 이게 그 특성에 따라 혐오가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여준 가끔 뭐 가족 간의 불화에서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그런 성정의 문제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뭐 별반 다른 게 뭐냐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런 한계점은 있겠고 저는 그거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서 어두운 면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옛날같이 진짜 혐오라 그러면 너 전라도 사람이니까 싫어 뭐 이런 거는 이제 전라도 혐오 아니면 너 뭐 빨갱이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이념에 대한 이런 혐오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 이재명 포비아는 약간 그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층들이 상당히 혐오 정상을 이재명 포비아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부분 비상 경험에 있어가지고도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혐오감들이 계엄 찬성 탄핵 그런 사람들이 반대까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게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ARS 방식으로 할 때 그 탄핵에 대해 절박감을 느끼는 탄핵 반대 집단들이 응답률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저는 그게 탄핵 절차가 끝나고 좀 평정을 되찾으면 결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20, 30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막 언급도 하잖아. 20, 30대 MZ세대들 감사합니다. 뭐 그분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이다. 예. 우리 이준석 대표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 중에서 하나가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여성표가 중요하잖아요. 이 반이 여성인데 특히 그 젊은 여성들 요즘 관계 어떻습니까? 제가 동탄에 갔을 때 다들 너 거기 동탄 맘이라고 다들 유명한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는데요. 전혀 그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 페미니즘에 경도된 여성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동탄에 가면은 예를 들어 아이를 둘셋 가진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저에게 굉장히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성 혐오에 가깝게 간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맨날 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 뭐 한남 유충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 아이가 둘이면은 75%의 확률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남남 여남 남녀 이러면은 75%의 확률로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동탄에 겪어본 바로는. 그래서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 정작 선거 때가 되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합리적인 투표의 주체가 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해한다는 겁니까?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건 너무 넓기 때문에
약간 애국하십니까 이런 건 비슷한 겁니다. 예, 각자 내가 애국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하지만은 제가 비판하는 페미니스트의 분파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동덕여대 뭐 이렇게 뭐 라카치라고 이런 분들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는 자기들 학교에 라카치를 했는데 최근에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에 라카치란 걸 지우지 못해가지고 교정에서 졸업사진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말로 참 근시안적인 그런 투쟁 방식이었던 건데 투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걸 했을까? 그런 게 바로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에 경도돼가지고 한 행동들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회도 많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 제가 한 3년 전에 전장현 얘기할 때 너 왜 장애인한테 그런 얘기 하냐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장현이 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항상 퍼스트 펭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맞고 갈 매는 있지만은 나중에 역시나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준석이가 옳았다. 항상 이런 느낌이 들도록 정치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지하철 이 무임 논란도 상당히 요즘은 많이 다 이해가 그렇죠. 지하철 무임승차 처음에 뭐라 그랬는데 서울 지하철 맨날 기사 나오는 게 더 이상 못 버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시골에서는 이제 지하철을 못 타는 분들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게 뭐죠? 바우처를 주자. 바우처를 주자. 굉장히 자기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말만 하면 혐오니 갈라치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기 위한 반동 연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 어떤 경우에서는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책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죠?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옳고 나중에도 옳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저한테 뭐 윤석열 대통령 잘 지내봐라. 저 사람을 네가 이해해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호하게 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 되게 큰 사고 칠 겁니다. 그걸 3년 동안 경고했던 게 저였고 근데 결국엔 요즘 들어서 저한테 아이고 그때 네가 맞았고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거지 했으면 전 지금 뭐 상계동에 다시 출마해서 그냥 묻혀가 낙선했을 것이고 정치 커리어 끝났을 것이고 그게 항상 어려운 길이지만은 제가 생각해도 옳은 길로 갔을 때 저는 결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양고기 개고기 논쟁부터 시작해서 세게 했어요. 지금 보면 저는 그래서 요즘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는 어떻게 개고기를 파냐 그러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는 썩은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때 이상한 지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상대평가한 겁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면 결국 후보 대결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가면은 김문수 이재명이 여야에서 제일 높아요. 김문수 후보 어떻습니까? 김무장은 좀 아십니까? 뭐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고 저한테 잘해주십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 좋아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이런 지향점 많이 다른 거로 보이는데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은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장으로도 나오셨거든요.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참 한쪽 사상으로 경도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못한 거는 수없이 열거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뭘 잘하는 정치에서 뭘 잘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것도 없네요. 뭐 탄핵 찬성, 앞장서 탄핵 찬성했다. 그거를 좀 책도 만들어서 내고 이랬는데. 그거는 정상이라면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강조한다는 게 가끔가다 이제 정치를 이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진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드디어 맥주 마십니다. 뭐 이런 기사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뭐 평가할 만한 지점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쪽에서 반 이재명 연합전선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반 이재명 연합전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 누구 전선 자체가 패배자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2012년에 19대 총선 때도 반 박근혜 전선이라는 거를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가 폈다가 그냥 깨졌거든요. 저는 반 무슨 전선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뭔가를 그렇죠. 과학기술을 선도한다.
글로벌 국가로 가자 이런 지향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뭐 이재명 반대가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요. 예. 지금 독보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다자 대결이든 가상 대결이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포비아가 조기 대선에서는 하나의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제 후보로 나섰을 때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 때도 지선 때도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상대해 봤는데요. 예. 지금 뭐 한동훈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지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느니 그냥 표어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이재명은 다 졌어요. 예. 그 체포동의안에서도 깨지고 그 다음에 당 대표로 있을 때 선거 붙어서도 깨지고 그러니까 질 줄밖에 모르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 상대로 대선에서 지휘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고 지방선거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골라서 전략 공천했다고 알려진 공영훈 후보를 제가 꺾으면서 총선에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작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겨본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평가는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흔히 있는 파퓰리스트다. 네, 그리고 그 흔히 있는 파퓰리스트인데 이번에 엔비디아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깊이는 매우 얕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핍을 가진 사람이 그 결핍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계속 자유 얘기했던 거는 자유가 애초에 결핍 상태인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 행동이 아닌 입으로 자꾸 중도 보수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그에 대한 중도에 대한 아주 큰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선거혁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선거혁명 자신하십니까? 충분히 많이 준비했고 저희가 새로운 모습들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한번 10% 이상 치고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대해 전체적인 보십시오. 변화가. 기대해 보십시오. 3자로 후보가 정리되는 순간부터 판이 크게 요동칠 겁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당헌 당규상 국힘에 선거에 보궐선거 책무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는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자기들 때문에 보궐선거 있다면은 보궐선거 생기는 거잖아요. 책무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 내봤자 이기기도 어렵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른바 국민 후보론 이야기되고 있어요. 국민 후보론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뭐 김부겸 총리한테 연락한다니부터 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뭐 끌어모으면 이긴다 같은 수준의 얘기로 저는 보수가 이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모으면 이긴다가 아니라 쓰레기를 다 내다 버린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의 기존의 보수 진영은 거의 이제 폐기 처분돼야 될 가치들이나 아니면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 깔끔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조찬 특강에서 김종인 사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 국힘의 뭐 의원이 물어봤어요. 국힘 어째야 되냐 했더만은 창조적 파괴 정도가 아니라 디스트로이 돼야 된다. 디스트로이 되고 젊은 혈기를 가진 친구들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만이 저는 그 판을 짜려 그러면은 전 냉정하게 버리는 거를 아주 요란하게 버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우선 쇼잉해야 된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때 천막당사라는 게 정말 요란하게 버린 거거든요. 그 천막당사로 요란하게 버리는 과정 뒤에 그 당시에 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공간을 준 것이고 그게 이제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 남경필 이런 사람들한테 공간이 열린 것이고 19대 총선 앞두고 비대위 제가 했던 비대위 때도 보면은 요란하게 이명박 정권의 그런 치부들을 청산하고 예를 들어 그 MB 쪽 인사들 비례 명단 갖다 주면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판을 짠 거 아닙니까? 저는 갖다 버리는 게 요란해야지 오히려 새 판 짤 때 국민들이 관심 갖는다. 저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개인을 갖다 버리라는 건 가혹한 얘기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요란한 청산이 오히려 선거 국면의 첫 단계가 아닐까.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이
지휘하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면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박근혜가 정책 얘기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17대 총선에서 선방하고 19대 총선에 이겼을까요? 아니죠. 국민이 바라는 점은 하나. 구태를 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임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의향이 있느냐의 문제죠. 국힘이 그걸 할 수 있나? 지금 뭐 없다고 보죠.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보니까 어쨌든 보수의 새로운 혁신을 갖다가 이준석 대표가 가져올 수 있다. 그걸 거부하면 이제 인위적인 청산을 당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버티면 인위적인 청산의 시간이 올 겁니다. 뭐로? 선거로 이제 몰피하는. 이미 사실 지난번에 총선에서, 작년 총선에서 인위적 청산 당한 거거든요. 청산 당한 잔여물이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계엄까지 하고 이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더 강한 청산 의지가 지방선거나 이럴 때 발동될 겁니다. 근데 자도우단이가 앞으로라는 그 구호를 이야기했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는 좀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관점은 다 사라지고 흡사 왕을 모시는 형태의 왕당파 같은 느낌의 보수주의가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쳤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 개념들로 이걸 보수를 그냥 참칭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요. 도대체 보수주의 어떤 측면에 저런 윤핵관스러운 패거리 정치가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보수주의의 어떤 이념에 근거한 것이며 그냥 참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 얘기하고 뭐 성조기 흔들면 보수인 것처럼 성조기 흔드는 게 보수의 어떤 미덕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체면제 걸고 있는 거지 보수주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석 대표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그 해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뭐 여수의 롯데 케미컬 같은 기업들까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한번 기술 분야에서 선도하는 위치로 올라오기 위한 노력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것이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무슨 뭐 25만 원을 주느니 이런 얘기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고 핀트 잘못 잡은 사람들이라 봅니다. 저는 아주 치열하고도 어려운 경쟁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경쟁에서 일찍 경고하고 준비해온 사람이고 글로벌 환경에서 빨리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가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저는 그게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게 예. 이 카메라 보고 하나 독자들한테 네. 좀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여기 한번 우리 팬들이 많으니까. 예, 우리 폴리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와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대통령 선거 치러진다면은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글로벌 세계에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려고 합니다. 예, 화이팅!